내명부의 이 지옥 같은 공노비인 신분 그녀는 죽어야만 끝나는 경복궁의 것입니까? 차가운 돌바닥을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오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난 노비년이 감히 후궁이 왕을 된 넘봐? 기쁨도 잠시 그녀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전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에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피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경복궁의 거대한 기와 지붕을 타고 흐르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던 1400년대의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성벽 너머 백성들의 집은 이미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어 정적만이 가득했으나 구중궁궐의 가장 깊숙한 안쪽 유독 희미한 촛불 하나가 바람에 일렁이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한 여인의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슬픔이 밴 거친 숨소리와 바삐 움직이는 비단 자락의 마찰음이 고요한 정적을 서서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을 이뤄내며 정일품의 자리에 오른 신빈 김씨의 시작은 이처럼 자신의 이름조차 온전히 불리지 못한 채 누군가의 종으로 혹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가장 낮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녀의 발바닥은 늘 가뭄난 논바닥처럼 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명부의 가장 말단 노비인 공노비 출신으로서 그녀는 경복궁의 차가운 돌바닥을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오가야 했습니다. 새벽이 채우기도 전 장독대에 서린 하얀 서리를 걷어내고 살얼음이 낀 우물물에 손을 담그며 시작되는 그녀의 하루는 육체적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상으로 인해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르는 손끝이 아릿하여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잔인한 신분제 사회에서 온몸으로 익힌 유일한 생존의 방식이자 침묵의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나면서부터 노비였고 그 쇠사슬 같은 신분의 굴레는 오직 죽어서 땅에 묻혀야만 벗겨지는 무거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김씨에게 세상은 그저 매일 쓸고 닦아야 하는 광활하고도 차가운 마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천한 소녀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갈한 눈빛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대걸레를 밀고 마당을 쓰는 와중에도 그녀의 등은 늘 곧게 펴져 있었고 중전인 소원왕후를 지근거리에서 모실 기회가 생길 때면 그 어떤 노련한 상궁보다도 세심하게 공기의 흐름과 주인의 심기를 살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런 김씨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와 노비들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화려하고도 비정한 궁궐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맡은 바 소임을 완벽히 그리고 고요하게 해내는 이 어린 아이의 정성은 기이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듯한 날카로운 삭풍이 몰아치던 한겨울, 소원왕후의 처소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대기하던 김씨는 한 손에 수건을 꽉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주인이 자신을 부를 때 찬 기운이 들어간 수건을 건넬까봐 자신의 체온으로 그 수건을 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우연히 문틈으로 목격한 소원왕후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한 중전은 그녀를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궁녀로 발탁하게 됩니다. 노비에서 궁녀가 된 것만으로도 이미 궁궐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으나 이것은 훗날 조선 왕실을 뒤흔들 거대한 서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의 성군 세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늘 어깨가 청근처럼 무거웠던 임금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두고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밤잠을 설치고 과중한 업무로 눈병과 당뇨가 깊어져
몸이 쇠약해져 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종이 소원 왕후의 처소를 방문했을 때 국왕의 눈에 묵묵히 차를 올리고 소리 없이 물러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금박 비단옷을 입고 애교를 부리며 왕의 눈길을 갈구하는 다른 후궁들 사이에서 수수한 무명 옷차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맑은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머문 자리의 정갈함과 왕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예우를 잃지 않는 그 단단하고도 깊은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동이 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왕의 승은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천한 노비 출신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소문이 궁궐 담벼락을 넘는 순간 그녀는 궁궐 내 모든 여인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어용을 더럽힌다는 상궁들의 비아냥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볐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처소 근처에서는 정체 모를 발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먹는 음식에 누군가 불순물을 섞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도망치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 날카로운 증오와 질투의 화살들을 침묵이라는 거대한 방패로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더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탐하며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기하던 선배 궁녀들에게 먼저 다가가 거친 손을 맞잡으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고 임금에게 받은 하사품을 남몰래 가난한 나인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의 고충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이런 진심은 서서히 궁궐의 차갑고 단단한 얼음벽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엄격한 법도와 질서를 중시하던 소원 왕후조차 김 씨를 자신의 곁에 두고 마음을 터놓는 유일한 벗으로 삼았습니다. 소원 왕후는 김 씨의 됨됨이를 보며 내명부의 법도는 권위와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정성 같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며 탐복하였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중전이 후궁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준 것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김 씨는 수건, 소원, 수기를 거쳐 마침내 내명부 최고의 품계인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종은 그녀에게 신빈이라는 칭호를 직접 내렸습니다. 여기서 신은 삼가다, 신중하다, 늘 두려워하며 조심하다는 뜻을 가진 고귀한 글자입니다. 평생을 권력의 최정점에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오만하지 않았고 자신의 미천했던 근본을 잊지 않으며 매사에 살얼음을 걷듯 조심스러웠던 그녀의 삶에 대한 세종의 깊은 존경과 무한한 신뢰가 담긴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 씨의 삶이 장미꽃 흩뿌려진 비단길로만 가득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팔남이녀라는 많은 자녀를 두었으나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앞세우는 참혹한 상실의 고통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품에 안겼을 때 그녀의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난도질의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궁궐의 찬 바닥에 엎드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쏟아내던 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금이기 전에 나 또한 자식을 잃은 아비다. 그대의 슬픔이 곧 나의 살점을 베어내는 고통이니 부디 스스로를 해치지 말고 나를 위해 견뎌다오. 두 사람은 권력이라는 차가운 관계를 넘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는 운명. 공동체이자 동반자로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세종의 치세 후반부, 임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시력은 거의 소실되어 촛불 없이는 글자를 보기 힘들었고 다리의 심한 부종은 왕을 한 걸음도 걷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투병의 시간 동안 세종의 곁을 가장 충실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지킨 사람은 신빈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왕에 보이지 않는 눈이 되어 책을 읽어주었고 왕의 붓이 되어 교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울 때 밤새도록 먹을 갈며 그 위대한 천재의 고뇌를 곁에서 지킨 것도 그녀였습니다. 왕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잠 못 이룰 때면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왕의 식사를 직접 검수하고 탕약을 다릴 때면 부채질 한 번에도 온 우주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종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미천한 존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준 세상 유일한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1450년 위대한 성군 세종이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전 국토가 거대한 통곡 소리에 잠겼고 궁궐의 화려한 단청조차 슬픔에 겨워 빛을 잃은 듯했습니다. 신빈 김씨에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었습니다. 왕의 장례가 끝난 후 그녀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그녀의 아들들은 이미 장성하여 왕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고 그녀 자신도 정일품으로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떨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련 없이 그 모든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승려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아들들이 눈물로 바지춤을 붙잡으며 만류하고 문종이 어찌 이리 가혹한 길을 스스로 택하십니까? 라며 극구 말렸으나 그녀의 의지는 태산보다 견고했습니다. 전하를 모시던 이 몸으로 어찌 다시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탐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듯 저 또한 남은 생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전하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를 올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었고 보석 박힌 가채 대신 삭발한 머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가장 고귀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산사의 새벽은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예전 궁궐 노비 시절에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듯 이제는 수행자로서 똑같은 물에 손을 씻으며 세상을 축복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못다 이룬 성군의 꿈이 후대에도 면면이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자신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산사의 바람소리는 그녀의 나직한 연불소리를 실어 나르며 온 산천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었습니다. 신빈 김씨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리가 너무 낮다고 세상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배경이 초라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태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의 품격과 마무리는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가 노비에서 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미색 때문도 영악한 정치적 수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욕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성, 그리고 가장 화려한 정점의 순간에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그녀를 조선 역사상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며 소외감과 상실감에 젖어 계신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세월 또한 신빈 김씨의 갈라진 발바닥처럼 상처 입고 터진 훈장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헌신하며 살아온 그 눈물겨운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왕국에서 가장 고귀한 정일품의 삶을 살아오신 영웅들입니다. 신빈 김씨가 승복을 입고 내면의 진정한 평온을 찾았듯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자긍심이라는 등불을 켜실 때입니다.
가장 낮은 곳의 노비에서 시작해 세종대왕의 마지막 연인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된 신빈 김 씨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뜨거운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